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 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쌤입니다. 그 기본서 강의하고 거의 한 달 반 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서 강의를 다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기출뽀개기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초심자라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학개론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기본 강의 듣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교육학 쪽을 전공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출뽀개기 강좌를 먼저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 이때는 문제를 꼭 풀어보고 먼저 사전 학습을 하신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테마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장 구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테마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테마 안의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책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일단 제 교육학기론 테마별 기출뽀개기 강좌 이 책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정말 제가 작년에 뼈와 살을 갈아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진짜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뭐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는 다들 좋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수정이나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테마별로 보시면 이제 교육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앞부분에 기출 공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재 다 갖고 계시죠? 기출 공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는지 기존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와 함께 제가 기출 공략에서 자세하게 정말 정성껏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대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론 플러스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 플러스는 대표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경우도 있고 뒤에 있는 관련 기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테마에 관해서는 이 정도 이론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해서 좀 엑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가 좀 자세하고 서술형으로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론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요약이 좀 들어간 부분이고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 플러스 내용을 한번 쭉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서 이제 답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또 그 마지막에 키워드로 개념 다지기라고 해서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도 보여드릴 건데 이론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키워드 개념 다지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론 플러스 내용 보시면서 키워드 개념 다지기를 채우셔도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키워드 개념 다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빈칸이나 뭐 동그라미 치는 그 부분을 직접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100점에서 한 개 정도 틀리는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또 필요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테마별 기출 뽀개기 강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문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진 않았다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대표 문제로 2023년도 교육청 문제로 문제가 나왔었고 사실 이 개념은 교육 철학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공략에도 이제 밝혀드렸던 것처럼 그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베이스를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그 문제 보기 전에 이제 제가 피터스의 교육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도록 할 건데 피터스의 교육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피터스는 분석 철학 쪽에서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교육 철학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이 피터스라는 분이 교육의 개념을 정리하기를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전달되고 있거나 전달된 상태 혹은 교육 개념 안에 붙박여 있는
세 가지 준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활동 또는 사고와 행동 양식으로 사람을 입문시키는 성년식. 이렇게 좀 되게 어렵게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일단 피터스의 교육 개념은 세 가지 준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교육학에서 가치를 얘기할 때는 그걸 가지고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규범적이다, 당위적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요거는 그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종의 가치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전달돼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준거에 보시면 과정적 준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쇠뇌와 조건화와 다르게 온전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학습자 스스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육 개념 안에 붙박여 있는 세 가지 준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활동 또는 사고와 행동 양식으로 사람을 입문시키는 성년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의 개념이 어려우니까 그거를 이제 뭐 주형의 비유라든가 성년식의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년식의 비유를 들고 있는 학자를 물어본다면 피터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피터스라는 분이 이렇게 교육의 개념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준거,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 요 세 가지는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 문제 23년도에 이 인지적 준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용면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지식 이해, 인지적 안목.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식 이해 또는 인지적인 안목, 안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 그게 인지적 준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 등이 유리되어 있지 않고 사물 전체로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안목이 형성된 상태를 지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적 준거를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면 교육은 신념체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교육이어야 하고요.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전문화된 훈련은 인지적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적 준거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학습자 이해를 포함하는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이 기준에 따르면 뭐 조건화라던가 세뇌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테마 첫 번째 교육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서 피터스의 교육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우리가 뭐 가치가 있다,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규범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규범적 준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해라든가 뭐 어떤 안목을 얘기할 때 인지적 준거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활동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신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 이게 여러분들의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갖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2023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여러분들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피터스가 제시한 교육의 개념적 기준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이렇게 교육의 개념적 기준은? 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규범적 기준이 있고 인지적 기준이 있고 과정적 기준이 있구나라고 먼저 골라내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개념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교육은 일반적인 훈련과 달리 전인적 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안목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교육받은 사람은 폭넓은 안목을 가짐으로써 자신과 분야가 다른 인간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치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해,
그리고 안목과 관련된 인지적 기준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 보기 전에 저희 교재 21페이지에 이론 플러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교육의 개념으로 교육에 대한 비유 그리고 교육의 정의 방식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의 개념이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주형의 비유를 쓰거나 성장의 비유를 쓰기도 하는데 첫 번째 주형의 비유라는 건 뭐냐면 교육의 과정이 장인이 재료를 틀에 부어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본 거죠. 이게 주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이게 어떤 하나의 틀이라고 봤을 때 이걸 주형이라고 하는데 그 재료를 틀에 부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교육이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때 교사는 장인이 될 거고 학생은 재료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강조점은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교육 내용,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그 재료를 틀에 부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형태로 로크의 교육관, 이제 교육 만능설 또는 백지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주형의 비유와 가장 맞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행동주의 교육관도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동도 뭐 반응이라든가 그런 또 조건 형성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주형의 비유가 교육의 어떤 형태로 취하게 되면 로크의 교육관이나 행동주의 교육관, 얘네들 모두 이제 교육 만능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우리가 이제 성장의 비유라고 하면 이거는 교육의 과정을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때 교사는 정원사의 역할을 하고 학생이 식물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주형의 비유와는 다르게 학생의 잠재적 능력, 흥미를 되게 중시하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부어서 눈에 딱 보이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 방법이 되게 중요하면서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 발현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흥미에 또 적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루소의 교육관, 아동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 이 루소의 교육관과 진보주의 교육관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렇게 성장의 비유의 어떤 대표적인 형태로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 전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갖추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어서 한 번씩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관련 기출로 넘어갈 건데 그동안에 나와 있는 문제를 거의 다 포함을 시켰어요. 거의 다 포함을 시켰고 혹시라도 빠진 문제가 있을까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다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열애를 시켰던 건 뭐냐면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의 국가직 문제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똑같은 문제는 제가 완전 똑같다고 생각을 할 때는 이제 그 문제를 제외시키긴 했지만 거의 다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복원된 형태로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예전 지방직 문제들. 그래서 거기서는 정말 좋은 문제들을 제가 또 추려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2015년 지방직부터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 2014년부터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에 의해서 교수님들에 의해서 복원됐던 문제 안에서는 최대한 좋은 문제 위주로 제가 추려서 그것도 포함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기출 문제 보실 건데요.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고 보시면 2017년도 교육청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다음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교육은 학습자와 교육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교육 내용의 내재적 가치는 선언적으로 정당화된다. 교육은 합리적인 사고와 지적 안목을 도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거 좀 뭔가 익숙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육의 어떤 준거라고 해서 피터스의 교육 개념의 준거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되게 많이 겹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공적 전통으로 학생을 안내하는 과정. 이게 이제 성년식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진 글은 피터스의 교육의 개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떤 준거에 해당되느냐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분이 성년식으로서의 교육, 성년식의 교육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문제로 출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이제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기본서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외재적 목적은 교육의 목적이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재적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라고 해서 국가 경쟁력 강화라든가 인적 자원의 개발 같은 건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과 디귿은 우리가 외재적 목적 대신 지식의 형식을 추구한다거나 합리적 마음의 개발 같은 건 교육 본연의 가치, 내재적 가치, 내재적 목적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은과 리을은 별도로 내재적 목적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문제를 좀 더 다루기 전에 제가 선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문제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22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의 정의 중에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 요거를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압을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정의를 하면 이건 이제 조작적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압이라는 개념이 관찰되도록 사태를 만드는 거 조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조작적 정의라고 하지 않는데 만약에 기압이라는 것을 수은을 가득 채운 유리관을 수은이 담긴 그릇에 거꾸로 세웠을 때 수은 면에서부터 수은 기둥의 높이 라고 하는 이제 정의를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찰 가능하게 사태를 만드는 거 이게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작적 정의가 정범모 선생님의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는 정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규정을 할 때 조작이 계획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리켜요. 그래서 계획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말 인간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체크해 보겠다라고 하는 정의가 교육의 조작적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의에 의하면 하나의 활동이 교육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활동이 의도하는 인간 행동의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교육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다음 내용에서 교육의 조작적 정의와 관계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일단 조작적 정의인 것만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의 결과로 본다. 이게 조작적 정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로 가서 추상적인 용어를 행동적 용어로 바꾸어 보여주는 거. 이 의도는 뭐냐면 행동적 용어로 바꾸어서 그게 관찰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작적 정의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교육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정하려 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과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요 세 가지를 조작적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은 교육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교육사회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 들으셨으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4번의 1번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부각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하는 개념으로 사회화라는 개념이 쓰이게 됐고요. 교육사회의 구조기능론자들이 얘기할 때는 교육을 사회화랑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기능적인 관점에서는 교육이 사회화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은 교육의 기초인 양육은 물질적인 원초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조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작적 정의를 견지하는 학자들은 교육을 인간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조작적 정의로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같은 경우는 훈련은 자연의 원리에 따르는 교육에서 유리한 것으로 신념체계 전체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교육이다.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훈련과 대비적으로 교육을 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훈련 같은 경우는 여기 피터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르는 일을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칭하고 그것을 교육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교육이 폭넓은 신념 체계를 다루는 것임에 비해 훈련은 어느 한 분야에서의 제한된 기술이나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일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합적인 안목이 훈련에서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결여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걔를 훈련이라고 하지 교육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테마 1번이었고 교육의 개념. 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고 있진 않지만 제가 그 기출공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교육학적인 베이스를 갖추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책 하단에 뒷부분에 테마 다 끝나고 나서 별책프로처럼 제가 이제 그 키워드 개념 다지기 테마별 키워드로 개념 다지기를 뒷부분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테마 1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의 개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본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직접 풀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좀 자신이 없다 하면 이론 플러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키워드를 만든 거니까 이론 플러스를 보시면서 그걸 쭉 읽기만 하기보다는 여기 채워가면서 이 빈칸들이 제가 꼭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채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그 내용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제가 이번에는 좀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처음에 보시면 우리 수업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주형의 비유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다시 말하면 주입의 비유, 교육 만능설, 로크의 백지설, 그리고 행동주의 교육관 이게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밑에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장의 비유라고 해서 로쏘의 뭐 아동 중심 교육인데 여기서는 뭐 진보주의 교육관 또는 경험주의 교육관 이런 게 좀 떠오르셔야 되는데 일단 진보주의 교육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뭐였을까요? 이거는 그 피터스의 그 교육의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성년식의 비유라는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교육은 학생을 문명화된 삶의 양식, 즉 인류 문화 유산에 입문시키는 일이다 라고 해서 기억하시는 대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안 되면 밑에 거 보고 여러분들이 세우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년식의 비유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의 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서 되게 또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육의 정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죠? 교육을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규정하는 조작적 정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론 플러스에는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보고 채우시면 되는데 의사소통을 위해 복잡한 현상을 무엇이라 부르자고 약속하는 정의. 약속하는 정의는 여기 보신 것처럼 약정적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번은 뭐냐면 서술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말로 설명함으로써 그 개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정의면서 가치 판단을 배제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지향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교육학적인 베이스의 하나이긴 한데 앞으로 기술적 정의, 기술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정의는 기술적 정의, 다른 말로 서술적 정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정의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와 같은 규범 내지 강령, 같은 표현이거든요.
규범이 들어있는 정의, 제가 아까 피터스의 3가지 개념 얘기할 때 가치라든가 뭐 당위적인 측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규범과 관련된 얘기야 라고 이해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에서도 역시 규범적 정의, 그러니까 규범적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규범적 정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규범이라든가 인지라든가 뭐 기술 뭐 이런 어떤 단어들에 대한 뉘앙스만 알고 계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은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걸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좀 볼 건데 수업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시면서 키워드로 꼭 개념을 다지셔서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테마별 이제 2번째 테마로 넘어갈 건데 이게 이제 장별로 기본서 강의 장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육사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저기에서는 테마별 기출보기기 강좌에서는 이제 2번째 테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챕터마다 제가 그 장별로 출제 비율하고 출제 경향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고요. 테마 2번째 고대 삼국시기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기출 공략이라고 해서 표시를 뭐라고 해드렸냐면 한국교육사 문제는 시기별로 관학과 사학으로 나누어서 교육체계를 정리하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고대 삼국시대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관학과 사학을 정리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그 기출 공략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니만큼 꼭 읽으셔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대표 문제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얘가 그 2022년도 국가직 문제였고요. 고구려의 경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보시면 얘가 답이 몇 번이었냐면요. 4번이었어요. 유교 경전으로서 사설을 중시하였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제가 배경 설명으로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사서라고 할 때는 사서는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렇게 4가지 경서를 사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중에 대학과 중용은 원래 각각 얘기 속의 한 편이었는데 유교 교설의 뛰어난 개론으로서 주목되어 주자가 우리가 이제 주자학 할 때 그 주자라는 분인데 주자가 그것을 빼내어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자라는 분이 사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자라는 분이 1130년, 1200년에 이제 살아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이렇게 사서를 만든 거잖아요. 4개를 빼내서. 그래서 고구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의 경당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시기가 고구려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고대 삼국시기의 교육이라는 파트를 다루고 있는 만큼 예전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통일 시기가 이제 670년, 678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원하신다면 이 주자가 살았던 시기는 고려 무신정변이 117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신정변 이후로 우리가 이제 고려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의 그 시기에 사셨던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자가 뽑아냈던 그 사서라는 것들이 실제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이 되려면 적어도 고려 말이거나 또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쉽게 문제를 푸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답이 이제 4번이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첫 번째는 문과 무를 아울러 교육한 거 맞고요. 미혼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고요. 문선을 교재로 사용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당의 독서 교재를 보여드린 건데 문학서로 문선이라는 교재를 썼고요. 그리고 이제 사서가 아니라 오경이라는 걸 사용을 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관련 기출을 좀 볼 건데 다음 보기 내용과 관련된 교육기관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일반 평민과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습자 위주로 문무일치 교육을 실시한 지방교육과 우리나라 최초 지방교육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교육기관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경당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학인지 관학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교육기관이 중앙교육기관이었는지 지방교육기관인지를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얘는 여러분들이 일반 평민과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문무일치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방교육과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교육기관이 경당이구나 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유불선 3교의 융합, 청소년들의 심신을 수련하는 교육집단, 원강의 세속오개를 통한 교육 이념의 체계화, 세속오개의 개념 나오고 유불선 3교를 융합시켰다라고 하면 신라의 화랑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게 이제 고구려 경당과 어떤 유사점이 있냐면 미성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무겸정 교육기관이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공통점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국 시기의 교육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3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론 플러스에서 정리를 좀 잘 해드렸잖아요. 보시면 일단 고구려의 교육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중앙에 태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당이라고 해서 지방교육 우리나라 최초의 사학교육기관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제의 교육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문제에서 다뤄진 적은 없지만 태학 오경 박사라든가 전업 박사라는 내용이 좀 중요하고요. 신라의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화랑도 아까 나왔던 문제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요건 제가 키워드 개념 다지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테마 3으로 가면 남북국 시기의 교육으로 넘어갈 건데 일단 대표 문제는 2019년도 교육청 문제였고요. 신라시대 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남북국 시기가 뭐냐면 그 통일 이후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와 발해가 있었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기출공략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보시면 신라시대의 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교수와 훈도를 교관으로 두어 교육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일단 교수와 훈도는 향교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국학이라고 하면 거의 지금의 대학 같은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교육학 박사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학이라고 할 때 최고 고등기관이라고 하면 박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 조교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와 조교를 신라시대의 국학 또는 이제 최고 고등교육과정하고 좀 연결을 지으시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고 기억을 좀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와 조교를 교관으로 두었고 이분들이 교육을 하게 했다라고 해서 신라시대의 국학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두품 출신 자제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답인 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15세에서 30세까지의 무이자, 관직에 오르지 않은 자로부터 대사까지의 귀족 자제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독서 3품가를 도입해서 독서의 정도에 따라 관직에 진출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고려 예전 시기를 보면 오늘날과는 다르게 귀속적 요인이라고 해서 태어난 계급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취적 요인을 중요한 요소로 봤다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사적 능력보다는 독서 3품가니까 문사적 교양을 높이 더 강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독서 3품가라고 하는 게 이후 과거 제도의 전신으로서 또 평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기간에 대해서도 이건 뭐냐면 관직에 그러니까 진출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제한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시면 무릇 학생으로는 대사 이하의 위품으로부터 직위가 없는 자에 이르기까지 나이가 15세에서 30세 된 자를 모두 국학에 입학시켜 9년을 한도로 하되 만일 재질이 우둔해서 인재가 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추락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나가게끔 했고 재간과 도량은 쓸만하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비록 9년이 넘더라도 국학에 머물러 있게 하였고 직위가 대남아 남아에 이른 뒤에는 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요 예를 근거로 적어도 대사까지의 귀족 자제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대남아와 남아라는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제한이 없었던 건 아니고 9년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제한이 있었다라고 신라시대 국학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시대 교육으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들 지금 교재 36페이지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교육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대표 문제는 2011년도 국가지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려시대 국자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로 고려시대 국자감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국자감은 유학부와 기술부의 이원 체제로 운영이 됐어요. 요거는 나중에 성균관하고 비교해서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자감의 유학부에서는 논어와 효경을 필수 교과로 했다라고 해서 이 논어와 효경, 효를 되게 중시하던 사회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논어와 효경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종 때 국자감에 설치한 실제에는 무학도 포함되어 있었다. 얘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보시면 보통은 이제 국학 육제로 가거든요. 그런데 예종 때 국자감에 강해제라고 해서 무학을 포함시켰던 거죠. 근데 이게 그 강해제가 무관을 양성하는 무학 과정인데 고구려의 경당이나 신라의 화랑도에서 문물을 함께 교육한 적은 있지만 유교식 대학인 국자감에 강해제라는 무관 양성 과정이 설치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로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종 때 국자감에 설치된 칠제에 무학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데 이후 이제 또 이게 또 빠져서 육제로 운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예종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자감은 향사의 기능을 가진 문묘와 강학의 기능을 가진 학당이 별도로 있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기출 문제 보실 건데 제가 이제 37페이지에 이론 플러스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관련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 기출 문제를 풀고 내용을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 테마에서는 여기 나온 이론 플러스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기출 문제 보시면 21년도 지방직 때 나왔던 문제인데 교육청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통일신라의 국학과 고려의 국자감에서 공통으로 필수 과목이었던 두 책은 아까 우리 대표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논어와 효경이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조선시대로 넘어갈 건데 제가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관련해서는 그 테마 자체도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냐면 조선시대의 관학체계라고 이제 아예 명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테마별 기출포기기라는 교재에 앞에 목차만 보고 계셔도 목차만 기억을 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처음에 이제 체계를 잡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여기서 좀 해결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출포기기 테마 물론 기본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기서는 이렇게 테마마다 제가 내용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아예 테마 자체를 기억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테마 5번째가 뭐냐면 조선시대 관학체계라고 해서 성균관, 학당, 향교 요거를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학당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다른 그 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개인들로 인해서 운영되는 고려 후기에 그 사학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학당이라고 할 때는 사부학당, 얘도 다른 말로 사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 사자는 개인 사자가 아니라
그 4개를 뜻하는 사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조선시대 관학체계라고 해서 국가주도의 어떤 교육기관인 거잖아요. 성균관, 위로는 성균관, 밑으로 학당, 사부학당, 지방의 향교까지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 강조드리면서 대표 문제로 넘어갈 건데 조선시대 성균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 4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문묘와 학당이 공존하는 묘약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고려의 국자감과 달리 순수한 유학기관으로 운영되었다. 제가 그 앞에 그 국자감 설명드리면서 국자감이 유학부랑 기술부, 임원체계로 운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되게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균관은 국자감과 달리 순수한 유학교육기관으로만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생들이 생활하며 공부할 때 지켜야 할 수칙으로 학령이 존재하였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답은 4번이었는데 재학 유생이 정원에 미달하면 지방 향교의 교생을 우선적으로 승부시켰다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국자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과 기술학을 교육하는 곳이었는데 뒤에 성균관은 기술학을 분리시키고 유학만 교육하는 순수 그 유학 교육기관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4번 관련해서는 이건데 성균관 재학 유생이 정원에 미달하면 사부학당, 여기 4개의 사자잖아요. 사부학당의 교생을 우선적으로 승부를 시켰고요. 다음으로 속가출시 급대자나 공신과 3품 이상의 자제, 현직 관료 등을 입학을 시켰지 저 지방에 있는 향교에서 충원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기출 문제를 보시면 조선시대 성균관 유생의 출석 확인을 위한 방식은? 이라고 해서 일단 답은 원전법이에요. 근데 이거 나머지 내용을 좀 보긴 할 건데 일단 원전법을 보시면 조선시대 성균관과 사학 등에 거제하는 유생들의 출석 결석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도기에 원점을 찍게 하던 규정이고요.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이 원점이 300점 이상이 되어야 했다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원점법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이제 보기에 나온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학교 모범이라는 건 뭐냐면 선조 15년에 율곡이가 학령을 보완하라는 왕명을 받아서 학교 모범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라는 분이 학교 모범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 건데 조선시대 성균관의 학령, 제가 아까 학령이 있었다. 요것과 관련해서 문제도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서오경과 역사서뿐만 아니라 노자와 장자, 불교 제자백과 관련 서적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였다. 얼핏 보면 맞는 내용 같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유생들이 족서할 때는 먼저 이치를 분명히 하고 만 가지 변화에 통달하도록 해야 하며 헛되이 장구나 숭상하거나 문구의 뜻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항상 사서오경과 여러 역사서와 같은 책들을 읽고 노장에 관한 책이나 불경, 잡류, 제자백과의 책과 같은 것들은 끼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위반하는 자는 벌한다라고 해서 성균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수 유학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와 장자 뭐 이런 책을 읽으면 그거에 대해서 벌하게 되는 그런 학령을 갖고 있었다라고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매월 옷을 세탁하도록 주어지는 휴가일에는 뭐 이런 것들을 허용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휴가를 청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그날에는 반드시 복습에 힘써야지 활쏘기나 장기바둑, 사냥 구경이나 낚시 등과 같은 여러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학령이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것은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디귿을 보시면 유생으로서 재물과 뇌물을 상의하는 자, 주색을 즐겨 말하는 자, 권세에 아부하여 벼슬을 꾀하는 자는 벌하도록 했고요. 매년 여러 유생이 함께 의논해서 유생들 중 품행이 탁월하고 재주가 출중하며 시무에 통달한 자 한두 명을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시대 학교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좀 예전 교육청 2010년도 교육청에서 나왔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나왔던 문제니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고요. 이제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일단 얘는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구제학교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예조에서 만든 거고요. 성균 간의 교육 단계를 이제 9개 단계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보자면 사실 진학절목이라고 하는 건 성종 1년에 예조에서 제정한 학사행정 규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권학사목 같은 경우는 이거는 8조목의 교육 규정을 이르던 말이고요. 유학의 진흥과 학제 및 과거제의 정착을 도모한 학술 진흥책으로 태종 7년에 권근의 건의로 채택이 됐다. 권근, 권학사목 이렇게 좀 연결 지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학교 모범 아까 봤잖아요. 앞에 이제 보기에 살짝 나왔었는데 학교 모범은 이의가 지은 것으로 조선 초기의 학령을 보충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제학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대학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주역에까지 이르게 하는 단계적인 9개의 교육과정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원점 절목은 예조에서 만든 것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가 그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원점 절목이라고 하는 건 조선시대 그 성균관의 제에서 공부하던 유생들의 근면 태만의 점수를 성적을 점수로 평정하던 학사 규정이었고요. 왜 제가 아까 이제 원점이 이제 아침 저녁 도기에 찍는 그 점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학사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성과 지방의 모든 학교에 관한 규칙이었다라고 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돼서 일단 여러분들 4번 구제학교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주역에까지 이르게 하는 단계적인 9개의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구제학교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원점 절목에 대한 얘기고요. 관련 기출문제 계속 보시면 조선시대 성균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1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시대 성균관은 생원 진사만 입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현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플러스 고급 관리 양성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리고 3번은 맞아요. 강독, 제술, 서법 등의 교육 내용이었고요. 생원이나 진사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생원이나 진사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생원 진사가 들어가서 문과시험을 위한 준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문제를 보시면 조선시대 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게 사부학당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이 사부학당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 옳지 않은 것인데 답은 3번이고요. 성균관과 같이 명륜단과 문묘를 갖추고 있었다가 아니라 문묘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게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성균관 학당 향교 중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그 조선시대까지 어떤 교육기관들은 문묘 겸전의 형태로 되게 많이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그 중에 거의 이제 유일하게 가장 눈에 띄게 학당이라고 하는 이 사부학당에는 문묘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에요. 경서 중에서 소학은 필수 과목이었고요. 향교와 같이 중등교육을 담당했고 입학 후 15세 이상이 되어 학문이 우수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 맞는 내용인데 문묘를 갖추고 있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관학과 대비되는 사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떤 사적인이라고 할 때 그 한자잖아요. 이 문제에 네 가지 학당은 구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사부학당의 줄임말이 사학인데 향교와 비슷한 조선시대의 국립중등교육기관이었고요. 향교가 지방에 설립되어 있었다면 그래서 지방교육을 담당했던 국립교육기관이었다면 사부학당은 중앙에 있었던 거죠. 그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성균관의 예비학교와 같은 성격을 지녀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부학당에서 이제 충원하는 아까 우리 그 문제도 풀어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을 지으시고요. 운영 또한 성균관에서 총괄을 했어요. 그리고 성균관 향교와 달리 자체 문묘가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성균관의 예비학교의 성격을 갖다 보니까 성균관의 문묘가 있고 사부학당까지는 문묘가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이어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사부학당에는 문묘가 없었다. 요거 관련해서 문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번 문제는 조선시대의 향교에 대한 이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 조선시대의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저희 교재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그 조선시대 향교가 있고 고려시대 향교가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향교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렇게 목군, 부목군현의 이름 일교의 원칙에 따라 설립된 지방 관학은 조선시대의 향교를 얘기하는 거고 향교 자체가 고려시대부터 생겨나긴 했으니까 고려시대에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관할 때 교수나 훈도는 얘는 어떻게 보면 중등교육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육과정의 어떤 박사나 조교라기보다는 우리 중등학교에 있는 교사 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나 훈도라고 연결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문묘와 학당으로 구성된 묘학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얘가 답이 4번이죠. 향교 유생들은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거행하는 이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성균관과 좀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얘는 뭐냐면 성균관에 어떤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시험이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알성시는 과거 특별시험의 일종으로 왕이 성균관 문묘지에 나갈 때 보았고 환가제는 성균관과 사학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진상된 교를 유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특별시험 가운데 하나였고요. 도기과는 일정한 도기 점수를 딴 성균관 유생에게 실시하던 과거 시험으로 중종 때 처음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성시나 환감제, 도기과 등의 각종 별시, 특별시를 별시라고 하는데 성균관 유생이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된 특별시험이었기 때문에 향교 유생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향교는 고려시대에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에요. 조선시대에 처음 설치된 관학교육기관은 아니었고요. 향교의 기능은 크게 재래와 강학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교생은 양반 이외에 일반 양인 신분도 등록할 수 있었고 향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지방 수령의 기본 업무 중 하나였다라고 해서 일단은 요 4번 관련해서 보면 조선시대 지방관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7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수명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수리하고 학문의 풍토를 밝게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급 지방관들은 향교 교육의 진흥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조선시대 사학체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